이제 일본 가가지고 음식 먹어도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그 정도로 일본 경제가 멈춰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금리까지 올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아세안 지역이 글로벌 지역 중에 유일하게 6, 7% 성장을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중국도 4%, 5% 하는 상황에서 2024년까지 봤을 때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팀장을 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75bp를 하면은 시장이 무너지고 50bp를 하면 시장이 좋아지고 뭐 그럴까요?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풍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은 최근 시장은 이만큼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는 시장이 걱정보다는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게 진정되게 된다면 시장이 나쁜 환경이라기보다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6월 FOMC 지난 뒤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시장이 80%, 9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75bp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50bp를 한다거나 100bp를 하면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정도의 흐름들은 아닐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점 통과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물가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핵펀치를 날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 곡물 가격은 또 이제 시차를 두고 식품 가격이나 이런 쪽에 전이가 되고 그러면서 시점에 대한 예상을 하기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5월 CPI가 발표됐을 때 보면은 8.6%가 나왔거든요. 보통 블룸버그라는 데를 가면은 80명 이상의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치를 제시해요. 8.6을 전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높게 전망한 사람이 8.5였어요. 그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흐름들을 어느 정도 플로우를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너무나도 많은 복합적인 변수들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예단하기 쉽지 않아졌다,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그동안에는 돈을 풀면은 금융시장, 금융권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실물로 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대출 창구를 통해서 돈을 흘러가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돈을 줬잖아요. 직접. 그런데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바로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돈을 바로 썼는데 이 생산시설은 천천히 되면서 재고가 없어지죠. 재고가 소진되면서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게 이번에 특징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소득 지원을 한다거나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에 직접 연결되게 소비자들한테 줬단 말이죠. 그게 조금 특징적으로 되면서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1차적인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분기를 지나면서 7, 8, 9월을 지나면서 물가가 조금씩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좀 물가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주택 가격 정도일 것 같거든요.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택 지표랑 물가, 주택 관련 물가랑 이렇게 시차를 두고 움직여요. 2021년 8월, 9월 달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꺾였거든요. 이게 1년 시차를 두고 본다면 22년 8월, 9월 달쯤에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여기서 140, 150 막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면 최근 $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00 수준만 유지해도 이제 4분기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꺾이고 1,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들어와서 물가는 레벨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
곡물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곡물 가격이. 근데 곡물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식품이나 음식료 가격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곡물 가격이 70% 올랐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70% 바로 못 올리잖아요. 10%씩 여러 번 올릴 텐데 그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식료품, 음식 가격, 식품 가격들이 얼마나 오를지가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 레벨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좀 꺾이는 시점은 3분기를 지나면서 내년 1분기까지 물가가 안정될 텐데 안정되는 레벨이나 속도는 아마 음식료품 가격들이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며칠 전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적 이벤트를 가지고 굉장히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피격당했을 때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을까요? 하루 폭락하고 그 다음날부터 날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시장이 망할 것 같고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았는데 망했나요? 안 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 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그동안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 미중 무역 분쟁 때는 왜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니? 그건 다이렉트로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물가랑 한국 물가랑 이제 거의 비슷해졌거나 아니면 역전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일본은 거의 멈춰 있던 거죠. 한국은 그만큼 성장을 했던 거고,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국민 소비 비율이나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다 한국이 역전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임금이 그대로라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일본 가가지고 음식 먹어도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그 정도로 일본 경제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금리까지 올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감당해야 될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금리를 제어하려면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금리를 내비두면 부채 비율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를 2023년 1분기의 바닥을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때쯤이면 경기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졌고, 통화정책도 좀 완화적으로 가는 그림들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조금 열릴 수 있고, 달러 강세, 원화 약세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좀 선행성을 보이죠. 저점을 먼저 찍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1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이게 통화정책이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까지 금리 인상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2024년 정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는 2022년 3.4, 23년 3.8, 24년 3.4.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전엔 아예 없었던 컨센이었죠. 이런 것들도 다 변하니까 저희는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는 미국하고 유럽 간의 힘싸움에 있어서 내년 2분기를 정점으로 미국 GDP 성장보다는 유럽이 좋아지는 국면, 통화정책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유럽은 물가가 제대로 잡힐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격차는 좁혀지고 경제 성장률 격차는 유럽이 좀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달러도 더 강해지기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저점 통과, 통화정책 완화, 그리고 달러가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2023년 1분기 정도로 코스피 바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경기 저점 통과 시점에 따라서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락바텀으로 생각한 게 2050포인트 정도거든요. 2000배이 깨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을 하락할 때 나홀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데 답이 있어요. 방어주입니다. 덜 하락한다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 거야 라는 거지 얘는 상승해 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투자 전략을 제시할 때는 방어주, 내수주, 통신, 음식료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펀드 매니저 분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가 10% 하락한다고 해서 20% 하락한다고 할 때 방어주나 이런 내수주, 통신주,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20% 하락할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하락할 수 있다는 컨셉이에요. 그럼 방어주의 컨셉은 맞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 테니까, 수익률을 좀 제고해 줄 테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20% 빠지는데 얘는 8% 빠집니다. 사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시장을 공부하자. 그러면은 주식이 안 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들이 많습니다. 채권, 달러 이런 쪽들을 사신다면 주식이 불안정할 때 얘는 오히려 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채권 관련된 ETF나 상품들, 달러 관련된 ETF나 상품들을 매수하신다면 다음 사이클에 또 한 번 주식이 좀 불안정한 흐름 보인다 해도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망 하에는 2023년 1분기 저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저는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내에는 모르겠지만 2024년까지 봤을 때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 저점을 찍고 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팩터라고 했습니다. 통화정책 완화, 경기 턴어라운드, 경기 저점 통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러 조금 약해지는 그림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경기가 좋아질까를 봐야 되겠죠. 2021년 7월에 정점을 찍고 경기가 살살살살 둔화되다가 2022년 3월 하반기에 많이 안 좋아졌다가 2023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바닥을 찍고 턴한다고 한다면 이때 안 좋았던 그림들 2023년 때 2022년 상반기 때 둔화되었던 그림이 2023년 상반기 때 되게 안 좋은 그림으로 가고 기저효과가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닥을 찍었으면 이때 안 좋았던 그림들이 이때 들어오고 이때 정말 안 좋았던 게 2024년 상반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이 이때 마이너스 5%였던 게 플러스 5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가 턴해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년 이상의 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 인상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불안한데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한 데서 불안한 거죠.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금리가 오르고 금리 인상을 하는 사이클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4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의미는 한국 시장에 좋다라는 의미죠. 뭐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의미는 미국보다는 신흥 아시아 쪽의 증시들이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안에서 한국 증시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시안 시장에서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수출 비중이. 지금 19%, 2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2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아세안 지역이 글로벌 지역 중에 유일하게 6, 7% 성장을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중국도 4%, 5%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높고 인구도 많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문을 하죠. 에이, 동남아시아 팔아봤자 뭐 옷 팔고 그런 거 아니야? 수출 비중을 보면 1위가 디스플레이고요. 2위가 섬유, 3위가 화학정유, 4위가 반도체, 5위가 무선통신기기. IT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IT 중심으로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아세안 시장을 발판으로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때 현금 비중을 잘 갖고 계시다가 역전의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많은 거 가지면 욕심내지 말자. 더 올라갈 것 같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이 많이 복구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꾸준히 모아놓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조금 공부하신다면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을 때 달러랑 채권을 더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신다면 내년 상반기 중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진짜 역전의 기회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이경민 팀장이 말한 것과 달리 2300이 저점이었고 이제 2800, 2900, 3000 이렇게 쭉쭉 가는 흐름이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2650, 2700선대에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자산 투자하셨던 것을 다 빠르게 전환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제가 틀려서 2300에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상승 추세 반전일 수 있어요. 제가 틀린 거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을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늦지 않는다. 반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2600, 700까지 갔다가 시장이 꺾였을 때 2100까지, 2100을 깨는 그림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주식 비중 100%를 갖고 계시다면 이게 더 스트레스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에서 조금 늦게 대응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으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고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신다면 반등을 했을 때 더 욕심내기보다는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조금 고민해보자. 올라간다면 조금 늦게라도 대응하면 되고 조정받는다면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오는 거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인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 이 말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지금 지옥에 있다면 계속 걸어라 라는 말이 있대요.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주저앉아버리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걷고 계속 극복을 해나가려고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다 보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투자 환경이긴 하지만 공부하고 내 전략을 점검해보고 하신다면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힘들다고 할 때 그때 기회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